안녕하십니까, 이창환 강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60일의 별리사 시험에서 민사소송법 초고득점 하신 합격자분들을 모셔서 민사소송법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여기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우리 여러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수기도 제 카페나 학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중한 시간 내주신 합격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1기 합격자 이창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61기 합격자 차승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61기 합격자 장정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61기 합격자 홍혜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있어서 다른 법에 비해서 민사소송법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사소송법은 다른 법 과목에 비해서 점수 고점도 높고 수험생에 따라서 점수 편차도 되게 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서만큼은 꼭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특허나 상표법에 비해서는 공부한 만큼 점수에 잘 반영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변리사 2차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천하제일 민소대회다 2차 시험은 아니면은 이제 다른 특허나 상표에서 조금 삐끗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이 나오면 이제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특성상 이제 공부할 양이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항상 좀 부담스러운 과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하긴 또 엄청 중요하니까 항상 기득이나 동차 시즌을 보내면서 못해도 민사소송법 공부량을 최소한 60% 이상은 가져가려고 항상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첫날 시험에서 특정 과목을 좀 많이 실수를 했었는데 풀면서 알았어요. 아, 망했구나. 망했구나 했는데 이제 막상 채점 결과를 받아보니까 민사소송법이 또 고득점이 나와서 합격까지 한 걸 보고 아,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구나. 진짜 우리 시험은 민사소송법이 정말 중요한 시험이 맞다라는 제 판단이 입증이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네, 민사소송법은 저한테 너무 애증의 과목이었습니다. 이 과목 자체가 양도 방대하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좌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이 공부하면서도 이걸 왜 배우지 싶어서 좀 회의감이 들었던 적도 많았는데요. 근데 꾹 참고 공부하니까 GS에서 상위권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겨서 다른 과목보다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고득점 받아서 효자 과목으로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GS 할 때는 뭐 많이 상위권에 들었었나요? 6월에는 한 5번 정도 모답을 했고요. 네, 못해도 한 5등 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죠.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무엇을 역점을 둬서 공부했는지 여기에 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개념의 숙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념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조금 모호하거나 좀 어렵게 나오면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본서 회독을 할 때도 그냥 단순히 있는 내용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례나 학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진행하면서 기본서 회독을 하였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저도 위치 설정과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치 설정이 되어 있어야 논점 이탈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이해를 기반으로 공부해야 암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치 설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저는 일단 예를 들어서 그 기본서의 개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좀 보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공부했었던 것 그래야 같습니다. 이제 사례 같은 거 풀 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 홍혜윤님. 네, 저도 앞선 두 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민사소송법은 속도보다는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차 때는 이제 절대적인 시간이 엄청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진짜 최소한만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되든 안 되든 일단 다 외우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기득 10개월 동안은 이제 기득 초반까지 그러니까 GS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조바심 내지 말고 이해를 먼저 하자.
풍부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 속도를 내보자 라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앞서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도 주소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를 읽고 어떤 내용을 묻는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보조 참가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보조 참가인 지위에 대해서 묻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한 몇 초 만에 판단해서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통합 전체에 걸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주소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험생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특히 이제 시험 임박해서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뭐 강사님 기본서 위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례집 위주로 봐야 될까요? 특히 시간이 부족할 때 하나만 봐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가정까지 해가면서 많이 질문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서 위주로 하셨는지 아니면 뭐 문제풀이, 사례집 위주로 하셨는지 뭐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뭐 모의고사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셨는지 여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기본서는 한 60-70% 정도고 나머지는 사례집과 모의고사 풀면서 기본서와 사례집의 비중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기본서를 통한 이해와 암기, 그리고 사례집과 모의고사를 통한 문제풀이 연습 모두 다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평소 공부할 때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비중을 유지하면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합격을 하려면 기본서와 문제풀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5월 전까지는 이해를 기반으로 한 기본서 위주의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6월부터는 문제풀이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사례집과 GS의 위주의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저도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본서 회독 속도가 좀 빠른 편은 아니었는데요. 초반까지는 이해 위주라서 무조건 기본서 위주로 받고 그 다음에 1, 2월은 이제 기본서 위주에다가 이제 사례집 목차 잡기 아니면 중요 논점 캐치하는 연습용으로 사례집을 곁들였고 이제 3월 GS, 3, 4월 GS 시즌이 이제 시작한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2-3개 정도는 이제 풀답안을 작성하는 식으로 공부 비중을 좀 조절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사례집은 기본서에서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나 아니면 논점 추출 용도로만 활용을 했고요. 모의고사는 뭐 그냥 위치 파악 용도로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틀린 내용이 있으면 기본서에 좀 단거나 하는 형식으로 해서 6, 7월엔 거의 기본서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례집이랑 통합사례집이랑 기출문제 핸드북이랑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해독했습니다. 네, 사례집 끝나면 기출문제 핸드북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기본서를 위주로 많이 하신 다른 수험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합격자도 그렇고 기본서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기본서는 대략 이게 속독파도 있고 정독파도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기본서 한 몇 번 정도 합격할 때까지 읽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글리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어가지고요. 근데 초반에는 한 3주에 1회 독했는데 나중 가서는 2주에 1회 독해서 주말에는 보통 이제 GS를 쓰니까 주말 제외하고 한 2주 하면은 보통 한 8일에서 9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1회 독을 목표로 해서 쭉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정확하게 제가 세보진 않아서 제가 몇 회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회독도 느린 편이고 그리고 정독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정독파였던 걸로. 네.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정독 좀 하시고 시험에 가까울수록 속도를 올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질문을 받을 때 기본서든 문제풀이든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좀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기본서 위주로 하신 분은 이제 사례집을 좀 보충하셔야 되고 사례집 위주로 하신 분도 꼭 기본서를 마지막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답안지를 작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고득점을 하셨는지 뭐 몇 장을 작성하셨는지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쓰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답안지 형식은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올해 답안지가 갑자기 막판에 당하셨죠. 20페이지를 드러나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올해 답안지가 20페이지로 바뀌었는데 전 그거 보고 딱 올해 시험은
20페이지 안쪽으로 다 작성을 해서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소 시험장에서도 20페이지 작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점수를 봤을 때 1, 2번 점수가 되게 높았는데요. 내용적으로 좀 고득점을 위해서는 준논점에 대해서 좀 강하게 쓰되 좀 점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수적인 논점들이나 아니면 선결 논점 같은 것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일반론적인 것들이 조금씩 그 점수가 들어가가지고 모여서 큰 점수가 되지 않았나 싶은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논점 정리엔 그 논점들과 그 논점에 대한 답을 함께 적는 방식으로 작성하였고 설문의 해결에서는 답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도록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저는 이제 그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을 때 검토를 할 때에는 논점 정리와 그 설문의 해결만 보고도 아 내가 이 논점을 다 썼고 결론을 명확하게 지웠구나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적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풀이 내용에 해당하는 그런 목차들은 다 기본서의 목차들을 따가지고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민사소송법은 20페이지 정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으로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암기하는 답안이 아닌 사고하는 답안을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를 위해서 관련 논점들을 빠짐없이 적되 주논점과 부논점을 나눠서 분량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결 논점 같은 걸 적어서 논리의 흐름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식면에서는 이건 제가 사후적으로 느낀 건데 산인공에서 답안지 열람을 했을 때 민사소송법 답안지 글씨체가 타법에 비해서 유독 예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글씨체를 신경 쓰면 고민 없이 자신 있게 썼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8페이지가 조금 안 되게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시험 파본을 확인을 하고 이제 실제 시험을 풀면서도 저는 이 10점이라는 배점을 도대체 뭘로 채우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짧은 순간 내에 엄청 고민을 깊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주논점 추출이 큼지막한 게 한 개밖에 되질 않는데 10점이라는 배점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논점에서 주소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론을 대목차로 다 그 준위를 끌어올려서 일반론을 하나씩 끌고 내려오면서 대신에 주논점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에만 학설 판례 검토 기재하는 식으로 이제 강약 조절, 백화점식 답안처럼은 안 보이게끔 그렇게 강약 조절하면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총 22쪽 반 썼고요. 제가 워낙 속도도 빠르고 그 이번 시험이 전형적인 논점이 많이 나와서 차별화 두려면 좀 양을 많이 써야겠다 싶어서 문제 1번은 한 8쪽 넘게 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총 22쪽 반을 썼고 내용면에서는 문제 해결에 되는 그 핵심이 되는 그 논점의 학설 판례 검토를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쓴 것 같고요. 전제가 되는 선결 논점, 예를 들면 뭐 조문, 의의 취지를 기재하였고요. 통합 사례집의 기본 목차들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문은 논점 정리로 시작해서 결론으로 끝났고요. 논점 정리에서는 단순히 사안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목차들을 풀어서 요약하는 방식으로 서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논점이 많은 문제도 있지만 어떤 건 논점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풍부하게 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한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이제 취지 같은 거, 조문 같은 거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제 수험생 여러분도 내가 뭔가 좀 많이 써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이상, 민사소송 이상이 적정, 공평, 신속, 경제잖아요. 그 4가지하고 사적 자치 원칙, 그 다음에 절차권 보장, 6가지를 기억하시면 취지를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문하고 취지 이런 걸 잘 활용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형식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득점을 노리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글씨를 되게 잘 쓰는 편인데요. 그리고 되게 크게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답안지를 돌려볼 때 했던 말이 너는 채점 교수님이 놓아놓으신 교수님이면은 이거는 무조건 고득점이다. 네, 그런 말을 그냥 농담식으로 건넸을 정도로 다 글씨 굉장히 잘 쓰는 편인데요. 형식면에서 좀 더 노력했던 거는 이제 블록형 답안지라고 하죠. 끄트머리에 공백이 크게
남기지 않도록 해서 이제 답안지가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인상을 봤을 때 비어 보이지 않게끔 하는 그런 답안지를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제가 70점을 넘기긴 했는데 준원점 하나를 아예 빠뜨렸습니다. 상소이익 준원점을 빠뜨렸는데 이제 복기를 안 해놨던 상태여서 좀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래도 70점을 넘긴 걸 보면은 내가 학술 판례 검토는 기재를 안 했어도 어딘가에 그 상소이익 네 글자를 어딘가에 기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점수를 잘 주신 게 아닐까라고 하고서 답안지 열람을 갔는데 제가 느꼈던 인상은 정말 나는 뻔뻔하다. 상소이익 네 글자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근데 대신에 이제 주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분원점으로 그 양을 답안지 양을 다 채웠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자신 있게 써내려가서 그 준원점을 쓰지 않았더라도 이제 답안지 인상면에서 자신 있게 써내려가면은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 분들도 혹시라도 실수하고 당황하시더라도 자신감 있게 답안지 써내려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변리사 시험에도 CBT가 하루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 담당자가 말을 하던데 자기도 CBT를 도입은 하고 싶다. 찬성은 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자신감이 중요하죠.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사회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자신감을 가진 사람하고 가지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한테나 운이 따르는 거지 자신감 없으면 또 운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신감 있게 한 것이 큰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 이창환 강사 강의나 교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차에서 기둥 넘어간 시기에 심화 강의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40까지 가져갔던 민사소송법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창환 강사님의 GS는 그 여러 전문직 시험의 기출문제를 다뤄주시는데 그 기출문제에는 그 출제 교수님들이 내시다 보니까 모호한 표현이나 출제 오류가 있는 문제에서도 실제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출제 교수님들의 표현은 어떤 식으로 되는가에 대해서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그 논점에 대해서 준논점뿐만 아니라 그 부수적으로 점수가 들어갈 수 있는 논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것도 꼭 그 GS 복습할 때 기본서에 옮겨 적으면서 복습했는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저는 암기할 때 주로 통합 암기 노트를 사용했고 GS 복습을 할 때 부족한 부분들을 단권화했습니다. 그리고 전 6월부터 강사님의 3개년치 GS를 최대한 반복해서 풀었고 그리고 끝까지 잘 숙지가 안 되는 부분들은 모아서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봤습니다. 네, 저는 동차와 기득 이창환 선생님의 풀 커리큘럼을 다 탔는데요. 교재도 그 조문집까지 거의 다 사서 이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 하면서 다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항상 모든 강의 때마다 양 늘리지 마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잘 믿고 잘 따라서 이제 올해도 다른 시험들 기출 시험 문제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눈 팔지 않고 그냥 하던 거 기본서 회독이나 제대로 하자. 그리고 기본서는 기본서대로 이제 사례집은 사례집대로 회독주기 조절하면서 이제 기본서에 단권화했었기 때문에 양 절대 늘리지 말고 하던 거나 잘 하자라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저는 강사님의 통합 민사소송법을 기본서로 해서 동차 때 기본 강의랑 사례 강의를 들었는데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민소 전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후에 기득 넘어가는 시기에 심화 강의를 들었었는데 기본 강의 내용이 가물가물해지는 시점에서 민소 전반에 대한 이해를 탄탄하게 하고 회독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었고 시험에서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아는 걸 어설프게 써서 불합격하는 게 많은데 이러한 면에서 심화 강의를 통해 좀 전반 개념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터디 좀 많이 이용하셨나요?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스터디를 잘 활용했는데요. 제가 같이 스터디했던 3명이 다 동시에 다 합격을 하는 3명 모두? 네네. 그래서 저는 스터디 하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답안지도 좀 봐주면서 이게 좀 이 부분은 조금 너무 약하게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잘 적었는데 이런 피드백도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스터디를 꼭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써보기 연습을 많이 하신 거죠? 뭘로 스터디 하셨어요? 주로 뭘 써보셨어요? 이제 그 GS 써본 거를 가지고 써본 거를 가지고 같이 답안지를 돌려보고 이제 GS 채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심도 있는 그런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좀 자세하게 서로의 답안지를 봐주는 그런 스터디도 했고요. 암기 스터디는 옛날에 했는데 그것도 정말 좋았어요. 저는 스터디를 하지 혼자 않았어요. 공부하는 편이었어요? 네,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제 답안지를 공유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는 편이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저는 혼자 했었고 사실 저는 스터디를 좀 추천을 하기는 합니다. 이제 그냥 제 성격상. 외우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외우셨어요? 혼자 할 때? 쓰기도 잘 안 하셔요? 저는 그냥 밥 먹을 때나 이동 시간에나 그냥 달달달달 이렇게 보면서 저 혼자서 좀 반복하고 그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낯을 많이 가린 성격이라 안 했다가 이번에 같이 준비한 친구들이 있어서 공부 스터디라기보단 뭐 서로 밥 먹고 얘기하면서 리프레시하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쓰기 스터디는 3월부터 평일에 화수목금 이렇게 쓰는 스터디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암기 스터디는 이제 기득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험 이틀 전까지 매일매일 했는데요. 특히 민사소송법은 이제 중요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높고 할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7일 암기 스터디 진행했습니다. 암기 수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매일 오후 5시가 민사소송법 암기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각자 이제 뭐 하루에 30페이지면 30페이지, 100페이지면 100페이지 이렇게 해가면서 공부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어디까지 해왔어? 하면 이제 그거 시험 상대방이 봐주고 저도 이제 그 친구 이제 괴롭히듯이 너 이 논점 알아? 합판관 말해볼래? 처음엔 A급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좀 실력이 올라오고 난 이후부터는 진짜 모를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까만색 박스, 그 회색 박스에 있는 것들 너 그럼 이것도 알아? 하면서 이건 몇 조개? 이런 식으로 괴롭히듯이 스터디했습니다. 암기 잘 되겠는데 아주 긴장감 엄청날 것 같네요. 그거.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친구들 다 61기로 합격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해서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시고 답안지는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문제에서 쓰기를 원하는 내용이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조금 더 좋은 답안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동차 때 사실 36.6점으로 꽈락을 했지만 올해 기득 때에는 73.33점으로 2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아니면 올해 몇 점을 받았든 끝까지 노력하면 이렇게 누구나 고득점 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작년 겨울에 윌비스에 올라온 그 합격자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만약에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일단 공부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수험생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지신 이 의지, 시험 날까지 끝까지 꺾지 마시고 묵묵하게 정진하다 보면은 이제 내년 62기 합격자 인터뷰 영상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너무 막막하고 뭐 GS 모의고사 이런 게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기 페이스대로 하시면은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창한 강사님 말만 제대로 들으시면 민소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로서도 매우 유익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인터뷰를 하는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